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학TV 고경입니다. 오늘은 사마천 사기의 열전 중에서 원왕 조조열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왕과 조조가 활동하던 시기는 중국 한나라, 유방이 한나라를 세우고 난 이후, 또 여태우가 폭정을 일삼던 시간 이후에 문제가 등극하게 됩니다. 문제는 유방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제 다음으로 그의 아들 경제가 황제권을 이어가게 되죠.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문제와 경제 때 활동했던 인물 두 사람입니다. 근데 이 원왕과 조조는 성격이 아주 직선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 황제는 물론이고 승상이라든지 어사대보라든지 이런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까지도 직접적으로 직언을 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옳은 소리, 바른 소리 당당하게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들에게도 이와 같이 직선적인 성격, 옳은 소리를 너무 직설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적수들을 만들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오늘 주인공으로 나오는 원왕은 나중에 자객에게 암살을 당하게 되고, 또 두 번째 주인공인 조조는 자기가 모셨던 황제 경제로부터 참수의 명령을 받게 되고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너무 직선적으로 나가면 세상을 살기가 좀 힘든 것 같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실 올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 어쩔 때는 많은 적수를 만들어서 물러나게 되는, 사회에서 매장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이 당시 약 200년 전에도 이와 같은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마천 사기 조조열전 속에서 제가 이 내용을 읽다가 보니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옳은 소리도 입 닫고 있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만약에 이와 같이 자기의 목숨을 두렵지 않게 생각하면서 직선적인 거, 옳은 이야기, 충언, 직언 이런 거를 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이 과연 올바른 세상이 되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함께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사마천이 이야기하고 있는 원왕과 조조열전을 통해서 그들의 행적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나침판을 새롭게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먼저 원왕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원왕은 원래 초나라 출신입니다. 원왕의 아버지가 도적대에 가입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왕의 가정 환경은 그리 썩 좋지는 않았던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여태우가 모든 집권을 하고 있을 때 여태우의 조카였던 여록의 빈객으로 들어가서 조정에 진출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발탁돼서 조정에서 낭중으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어려운 형편에서 어떤 출세를 해서 조정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될 때 제가 볼 때는 딱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은 아예 기존의 기득권층에 딱 달라붙어서 압첨을 떨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그러한 기득권층을 깨기 위한 독설가가 되는 그러한 사람의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조조 원왕은 그러니까 기득권층에 대해서 직설적인 이야기를 해서 그들의 잘못을 겉으로 드러내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주발과 원왕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발. 여러분들 제가 강후 주발 세가에서 주발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주발은 유방과 함께 진나라 말기에 봉길에 함께 참여해서 한나라를 세우게 됐을 때 처음부터 함께 했던 공신입니다. 근데 이 주발이 유방이 죽고 난 이후에 여태우가 집권을 하게 되고 여태우가 죽기 이전까지는 그 여씨 일족들이 한나라의 조정을 마음대로 휘둘렀었던 때죠. 그런데 이 주발은
그 당시에는 태위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우의 어떤 폭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감히 나서지 않고 묵묵히 있다가 여태우가 죽고 난 이후에 진평과 함께 여씨 일가를 내몰고 여씨 일당을 모두 제거한 그러한 사람이죠. 그런데 당시에 유방의 후손들 중에서 대나라 땅에 가서 살고 있었던 나중에 문제가 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을 모시고 와서 문제로 등극을 시키고 황제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이후 이 주발은 우승상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황제를 세운 사람이다 보니까 그 권위가 상당히 높고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갔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오히려 승상인 주발을 깍듯이 모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문제를 돕고 있던 원앙이 그 모습을 보고 황제인 문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저 주발이라는 사람이 공신입니까? 사직신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공신이라면 나라를 창업을 할 때 아주 큰 공을 세운 사람을 말하는 거고, 사직신이라면 그 이후에 나라가 세워진 이후에 그 왕족이라든지 황족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이끄는 사람을 말하는데, 문제는 자기를 세워준 주발에 대해서 사직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앙이 이 소리를 듣고 그건 절대 아니다. 사직신이라고 볼 수 없다. 왜냐? 여태우가 폭정을 하고 일처리를 자기들 마음대로 할 때 주발은 숨죽이고 있었다. 그래서 하마터면 여씨에게 한 나라가 넘어갈 뻔했는데 다시 유씨로 찾아오게 된 거니 주발이 큰 공을 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직신이라고는 할 수 없다. 공신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을 잘 새겨들은 문제가 어린 나이에 황제가 돼서 아직 경험이 없었지만 점차적으로 그 내용을 이해하고 주발을 조금씩 거리를 두면서 상대하기 시작합니다. 자, 결국은 주발은 나중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해서 승상의 자리에서 스스로 일단 물러나서 봉지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봉지로 돌아가기 전에 원앙이 문제 황제에게 자기에 대해서 아주 비난의 말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된 주발이 원앙을 찾아와서 승질을 내는 거죠. 네가 뭔데 나에 대해서 황제에게 나쁜 점을 얘기하느냐 하면서 윽박지릅니다. 또 하지만 이 원앙이 워낙 직선적이면서 강직한 사람이다 보니까 미안하다, 죄송하게 됐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주발이 자기가 혹시라도 문제 황제에게 밉보이게 돼가지고 죽게 될까 무서워서 이 주발은 그 이후로 개인 무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무장을 하고 있으니까 또 주발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주발을 모함을 합니다. 무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저 반란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해가지고 조정에 와서 고발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강호 주발이 감옥에 끌려오게 되었어요. 자, 그때 그 주발의 모습을 보고 원앙이 나서서 문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호 주발이 모반을 할 리가 절대 없습니다. 저 사람은 모반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주발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황제가 원앙의 이야기를 듣고 일단 모반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면죄부를 주고 대신 고향으로 내려가서 조용히 살게 합니다. 결국 목숨을 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주발은 그 뒤로는 오히려 자기를 욕했던 이 원앙을 잘 사귀게 되었고 서로 교분을 쌓기 시작했다라고 사마천사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당시에 가장 큰 권력자였던 우승상 주발까지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니 이제 물러나게 했고, 또 나중에 아무 죄 없이 문제 앞에 끌려왔을 때는 또 주발의 편에 들어서 그 사람을 보호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직선적이고 충직하고 올바른 이야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사마천이 쓰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사람, 회남왕 유장이라는 사람과 원앙하고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회남왕 유장이라는 사람은 문제 황제의
이복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도 유방의 아들이고 이 회남왕 유장도 유방의 아들입니다. 근데 서로 배는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이죠. 근데 이 문제가 황제가 되었을 때 자기하고 같은 혈육 형제라고는 유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인된 입장에서 자기의 이복 동생인 유장을 잘 아끼고 돌봐줍니다. 근데 이 유장이 어려서 어머니가 원래는 유방이 한참 한나라를 막 세우고 건국화하고 있을 시점에 장호라는 유방이 나중에 사유가 되지만 장호라는 조나라 왕의 여인을 갖다가 취하게 됐는데 그 여인으로부터 태어난 게 이 유장입니다. 근데 유장이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이 어머니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방이 자기의 본처인 여태우에게 이 유장 어린아이를 좀 키워달라고 맡겨놓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태우가 자기가 낳지도 않은 저 배다른 자식을 잘 돌볼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신경도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태우를 옆에서 항시 쫓아다니면서 보좌를 했던 심의기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심의기 역시 내가 왜 너를 봐야 되느냐? 나 저 여태우 하나 모시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너까지는 뭐 신경 못 쓰겠다라면서 외면을 해버립니다. 자, 그 뒤로 이 유장은 성장을 하면서 이 심의기에 대한 아주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성장이 돼서 유장이 청년이 되었을 때는 좀 힘도 세고 그랬는 모양인데 심의기를 갑작스럽게 그 자리에서 암살해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때려 죽여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폭력적인 사람이었는지 또한 알 수 있겠는 거죠. 자기가 성장하면서 원한을 그대로 갚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약간 망나니 같은 그러한 성격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누구도 못 말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유방이 죽기 전에 유방을 도왔던 경포, 회남왕, 경포인데 이 회남왕이었던 경포가 반란을 일으키고자 그 경포를 죽여버리고 그 회남왕에 자기의 막내 아들인 유장을 왕으로 세웠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남왕 유장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회남왕 유장이 하도 버릇이 없으니까 이것을 지켜보던 원왕이 문제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아무리 동생이지만 버릇이 너무 없으니 좀 어떻게 좀 다뤄야 되겠습니다 라고 몇 번을 간청을 해요. 그렇지만 이 문제가 약간 이 정이 많은 사람이었는지 어쩐지 몰라도 자기 동생을 구박하지 않고 그냥 계속 무시를 하면서 그냥 돌봐주고만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이 회남왕 유장이 또 어떤 모반에 연루가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문제는 자기의 동생이지만서도 이번만큼은 너를 좀 가만히 둘 수 없겠다. 그래서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근데 이 유배를 보낼 때 또 거꾸로 이 원왕이 문제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그렇지 그 유배까지 보내면 안 된다. 혹시라도 유배에 가다가 죽게 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느냐라고 이제 언지를 합니다. 근데 결국 이 성격 급한 유장이 유배를 가다가 열받아가지고 굶어 죽게 됩니다. 자, 스스로 아사를 해버린 거죠. 자, 이 이야기가 황제의 동생이 굶어 죽었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게 되면 민심이 흉흉해질까봐 이 문제가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원왕이 다시 문제에게 와서 하는 말이 그러면 차라리 죽은 사람 뭐 다시 살려낼 수도 없는 거고 이 회남왕 유장의 아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다시 회남왕 쪽에 제후들로 임명을 하면 그나마 보답이 될 거 아닙니까? 해서 이 회남왕의 아들들을 갖다가 제후로 임명하게끔 만듭니다. 자, 이제 원왕의 세 번째 직언의 대상을 삼는 조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조동은 문제 때 환관입니다. 그래서 문제 옆에서 아주 보필을 했던 그러한 환관, 내시죠. 그런데 이 원왕이 이 조동을 보고 있으니 상당히 짜증이 났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별로 하는 일도 없이 아부만 떨면서 문제에게 사랑을 독차지하고 총애를 받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 조동이 껌뜯하면 문제 앞에서 오른발만 하는 원왕 또한 미워진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한 사람의 어떤 오너를 두고서 두 사람이 붙게 되면 서로 헐뜯기 시작하잖아요. 딱 그 짝인 겁니다. 그래서 조동이 대놓고서 원왕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원왕 입장에서도
자기보다는 문제하고 더 가까운 사람이 조동이다 보니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원왕의 조카가 나타나서 삼촌이 원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격을 당하기 전에 먼저 선빵을 날려라.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삼촌이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기회를 보고 있는데 어느 날 문제 옆에 문제가 마차를 끌고 대궐 바깥으로 나가는데 당시에 황제와 함께 마차를 탈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참승이라고 했습니다. 그 조동이 참승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마차를 함께 타고 가는 겁니다. 황제하고. 그래서 이때 원왕이 황제가 지나가는 길에 일부러 딱 나가가지고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제가 듣자하니 황제를 모시고 참승의 자리에 타는 사람은 공신 아니면 천하 영웅 호걸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지금 아무리 한나라에 인물이 없다라고 하지만 저 내시 조동 같은 내시와 함께 황제께서 마차를 타고 가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 조동을 이제 깔아뭉갠 거죠. 그러니까 이때 문제 황제가 대충 느낌이 온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해도 좀 너무한 것 같구나. 그러면서 옆에 타고 있던 조동에게 야, 좀 내려줄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조동이 이제 좀 창피함을 무릅쓰고 황제의 마차에 뭐 자기 자리인장 올라탔다가 쫓겨내려오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도 보면 우리 그 주변에 높은 지위에 있거나 아니면 그 직장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오너에게 바짝 붙어서 딸랑딸랑 하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예가 뭐냐면 그 딸랑거리는 딸랑이를 이 원앙에 올라가서 그 딸랑거리는 방울을 뺏어가지고 발로 밟아서 더 이상 소리 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여기에서 주는 교훈이라고 볼 것 같으면 이 원어나 아니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주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는 사람 보면 그게 좋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이 원앙에 가가지고 문제에게 직설적으로 알아듣게 저 환관 내시 저 조동 간신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바로 얘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문제가 혼자서 예를 들면 이 황제다 보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문제도 젊은 패기였는지 몰라도 황제가 타는 마차에는 말이 6마리가 끕니다. 그래서 육두마차라고 하는데 이 육두마차를 타고 험준한 길을 혼자 한번 달려보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아주 능력 있고 권세 높은 사람이 그 아주 비싼 스포츠카 있죠. 그 붕붕붕 되는 거. 그걸 딱 타고 헬멧도 안 쓰고 달리려고 딱 한 거예요. 자, 그거를 보게 된 이 원앙이 말을 타고 쫓아갑니다. 그래가지고 황제의 말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그러냐면 황제한테, 문재인 황제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황제께서 이렇게 위험천만한 일을 했어서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비유를 듣습니다. 첫 번째 부잣집 비유를 듣는데요. 천금의 부잣집 아들 같은 경우는 처마 밑에서 놀지 않게 하고 또 백금의 부잣집 아들 경우에는 난간 옆에서 놀지 않게 합니다. 근데 이 나라, 한 나라를 다 가지고 계신 황제께서 지금 말 6마리 끌면서 논다는 거, 이거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황제의 옥체를 잘 보존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문제가 자기의 몸을 막대하는 것을 황제인 신분에서 막대하는 것을 뭐라고 하면서 말리게 됩니다. 자, 이 원앙이 황제에게까지도 자기가 뜻하는 바를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황제의 옥체를 잘 보존해야 되지 자기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에 원앙 같지 않고 간신, 아까 같은 조동이 있었더라면 어떤 얘기를 해주었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황제님 달려 달려 부릉부릉 옆에서 제가 박수 쳐줄게요. 아마 이랬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 원앙 같은 사람이 꼭 이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옆에는 꼭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앙이 한수 더 떠서 문제 황제의 황후가 있죠. 두 황후. 그 다음에 그 밑에 첩으로 신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첩이어도 이 원앙보다는
권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원앙이 신부인에게 뭐라고 한 소리입니다. 자, 들어보시죠. 여러분 혹시 이제 눈치코치도 없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말 들어보시죠? 오늘 이야기하는 이 처음에 나오는 신부인이라는 여자가 아마 눈치코치가 없었던 여자였던 모양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문제가 상림원이라는 공원에 자주 놀러 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문제는 자기의 본처인 효문왕후, 두황후죠. 또 자기의 후궁인 신부인 둘을 다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 궁중에 있을 때도 항상 둘을 같이 모시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가만히 원앙이 지켜보니까 아니 황제의 본처하고 첩하고는 분명히 신분 차이가 있을 건데 문제가 두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는지 몰라도 이 첩마저도 이 본처 황후의 옆자리에 똑같은 높이에 앉는 겁니다. 그래서 원앙이 그것을 알고 그날 상림원에 놀러 나갈 때 쫓아갑니다. 그래서 마침 두 여인이 앉는 자리를 딱 보니까 이 높이가 같은 높이였던 겁니다. 그래서 잽싸게 이 원앙이 달려가서 신부인이 앉을 의자의 높이를 한 계단 낮춰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 신부인이 평상시 자기가 본처였던 두황후하고도 같은 자리 레벨에서 앉았는데 오늘따라 자리를 내려놓으니까 눈빛이 싹 돌아갑니다. 자, 그때 이 신부인을 사랑했던 문제가 이 원앙을 딱 쳐다보면서 승질을 버럭 냅니다. 니까지 게 뭔데 후궁의 자리를 갖다가 함부로 조정을 하느냐 하면서 승질을 확 내고 돌아가 버립니다. 궁궐으로. 그러니까 이 원앙이 잽싸게 그 문제를 쫓아가서 문제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황제께서 아무리 그 사랑하시지만서도 레벨이 있는 거다. 진짜 그 신부인을 사랑하신다면 황후하고 똑같은 대접을 할 게 아니라 그냥 포상을 해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황제 보고 혹시 사람 돼지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 돼지 이야기라는 거는 제가 여태우 본기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태우가 유방의 본처고 척부인이 유방의 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척부인이 유방의 사랑을 받으면서 태자도 바꾸려고 했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본처였던 여태우가 이 첩인 여자 척부인이 얼마나 미웠으면 유방이 죽고 난 사후에 척부인의 팔다리를 다 잘라서 눈도 파놓고 팔다리를 다 자르고 돼지우리간에 이런 먹이 던져주면서 돼지처럼 돼지 사람이다 사람 돼지다 뭐라고 하면서 그 명칭을 정해주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한테 당신이 사랑하는 저 신부인도 잘못하면 돼지 사람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될 거 아니냐. 두황후를 좀 걱정을 좀 하시오. 이런 얘기였던 거죠. 자, 그래서 이 황제가 딱 알아듣고 잽싸게 기쁜 마음에 자기의 사랑하는 후처 신부인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앙이 나한테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 내가 들어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이야기다 라고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원앙이 얘기한 얘기를 다 들은 신부인이 오히려 문제보다도 더 눈치가 빠른 것 같아요. 문제는 좋다고 찾아갔지만 이 신부인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그때서 신부인도 나도 저 두황후로부터 여태우가 척부인을 저렇게 돼지 사람 만들듯이 나도 잘못하면 돼지 사람이 될 수 있을 뻔했구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이 신부인이 원앙을 찾아가서 금을 좀 선물로 주면서 좋은 교훈을 줘서 고맙다. 당신이 나의 목숨을 구한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자, 결국 이 원앙이 신부인을 살리게 된 거고 또 두황후도 자기의 위치를 지키게 만들 수 있었던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 아무 뭐 레벨도 없고 이 격차도 두지 않았던 잘 모르고 있던 문제 황제에게도 좋은 교훈을 심어주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물론 뭐 예전의 이야기지만 지금은 일부일처제라 뭐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우리 얼마 전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양반 가문에서는 안방마님이 있고 또 저기 새방마님이 있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고충을 생각해 보면 이런 그 이야기가 그냥 대충 넘어갈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얘기를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가 됐든 간에 자기가 옳은 소리를 직언을 박박 해다니까 사실상 얼마나 많은 그 적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겠습니까? 원앙 주변에. 그래서 결국 원앙이 조정에서 일단 물러나고 변방으로 발령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저쪽에 이제 농서 지역에 가가지고 장군 역할을 하는데요. 그쪽 지역에서 이제 흉노족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원앙이 인격이 좀 좋고 사람을 좀 잘 대했는지 원앙 밑에 있었던 군사들이 열심히 잘 싸워가지고 이 흉노족을 막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잘 지켜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원앙이 이번에는 이제 그 제나라의 상국으로 발령이 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어서 오나라의 또 상국으로 발령이 나는데요. 자, 우리도 현재 이 뭐 중앙행정부서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지방행정부도 순회 한번 하고 지방에서 근무하고 또 좀 시간 되면 다시 서울 본사로 올라가듯이 뭐 기업으로 치면 뭐 이러듯이 아마 이 원앙도 이제 여러 지역을 돌면서 지방 근무를 하고 오나라에서 근무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오나라의 왕이 유비였습니다. 자, 이 오나라의 왕 유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또 해보죠. 자, 오나라의 왕 유비는 누구냐면 원래 그 유방의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나라의 왕으로 발령이 났던 거죠. 그래서 이름이 유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라의 황제인 문제와는 사촌지간인 겁니다. 근데 이 오나라의 왕 유비가 조금 또 성격이 또 괴팍하고 좀 모반을 잘하게 생긴 그런 인물이었고 더 좀 다혈질이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나라의 상국으로 발령이 나서 이 원앙이 가는 것을 가장 먼저 걱정한 사람이 자기 삼촌의 성격을 잘 아는 그 조카입니다. 이 조카가 자기 삼촌 원앙을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삼촌, 오나라에 혹시 가거들랑 괜히 입 바른 소리 하지 마시고 거기 뭐 지방에서 일하다가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냥 술만 드시고 그냥 술만 드세요. 다 괜히 그 조정에 나가서 괜히 허튼 소리 뭐 이상한 올바른 얘기 그런 얘기 하다가 몸 다치십니다. 라고 권고를 합니다. 자, 이 말을 잘 새겨들은 원앙이 진짜로 오나라에서는 별로 이렇게 직언을 하지 않고 조용히 술만 먹으면서 세워라 내워라 언제 다시 장안으로 발령이 나서 복귀를 할까나 하고 그 생각만 하고 지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오나라에서 삼국의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이번에 이제 다시 장안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돌아오는 길에 당시에 승상역을 맡고 있었던 신도가를 만나게 됩니다. 길거리에서. 그래서 이 원앙에 자기보다 높은 직분에 있는 사람이니까 땅에 바로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예를 다하는데 이 신도가가 원앙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쓱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원앙이 괘씸해진 거예요. 아무리 그 자기보다 신분은 높지만 그래도 자기가 이렇게 땅에 엎드려서 예를 다하면 최소한 말에서 내려와서 같이 맞절이라도 좀 해줘야지 못 본 체하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도가의 집까지 쫓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 나라를 세울 때 아주 큰 공을 세운 공신도 또 이 나라의 황제도 문제도 당신 신도가처럼 그렇게 예의 없이 깡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물며 당신이 뭐라고 내가 인사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답례를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당당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를 지켜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이 말을 들은 신도가도 어찌 보면 쫄장부는 아닌 것 같아요. 바로 반성을 하고 원앙의 그 직선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내가 잘못했다 라고 하면서 그 원앙의 그 강직함을 높이 사가지고 그 다음부터 원앙과 신도가는 아주 절친 사이로 이렇게 관계를 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원앙이 워낙 직언을 하다 보니까 이 직언을 하는 사람에게 아주 강적이 한 명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조조입니다. 자, 여기서 조조는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가 아니라 그 조조와는 별개의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한나라 시대 때 이제 사람입니다. 조조인데 이 조조라는 사람은 원래 예전 진나라의 법가 사상 그러니까 상황인과 신부래의 학문을 많이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춘추전국 시대의 그 역사서 내지는 그
고대 시대의 역사서, 상서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를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 문제 때에는 머리도 좋고 뭐 어떤 학식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문제 때 등용이 되긴 했는데 문제가 제위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자기의 아들, 나중에 경제가 되는 태자에게 학습을 시키는 선생으로 이 조조를 보냅니다. 근데 이 조조가 워낙 똑똑했는지 잘 가르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나중에 문제가 죽고 난 이후에 경제가, 황제가 올랐을 때, 그때부터 이 경제는 자기를 가르쳤던 스승이다 보니까 죽이 잘 맞아서 조조의 역할이 커지게 된 거죠. 그때 사실 우리 어느 조직이나 일단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서로 협력하는 관계도 있지만 사실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도 많이 있는 거죠. 특히나 이와 같이 조조나 원앙 같이 자기의 입 바른 소리를 탁탁 해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서로 맞부딪히면 서로 불만 나지 거기에는 화합이라든지 이런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조조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원앙이 조조를 미워하게 되고, 또 조조 역시 그동안 문제 때는 자기가 빛을 보지 못했지만 경제가 황제가 된 이상 이제 이 원앙을 우습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조조와 원앙은 서로 간에 상극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떤 같은 자리에 있기를 피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조조가 경제 때 어사대부라는 그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조는 경제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당시에 한나라의 여러 제국들이 봉투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 재정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 권력의 집중에 있어서도 그렇고 원래 한나라 황제의 권한보다도 이 제국들의 권한과 재산이 더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불안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의 권한을 더 높이 하기 위해서는 제국들의 봉투를 좀 뺏거나 줄여야 된다라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조의 제안을 경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인전 그 여러 제국들, 예를 들면 인전 초나라, 오나라 뭐 이런 나라들에게 푸시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원앙이 미웠던 조조가 예전 원앙이 오나라의 상고로 가 있었을 때 이 오나라의 유비하고 뭔가 역모를 꾸미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감찰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자기가 감찰받고 있다라고 생각된 원앙은 혹시라도 내가 조조에게 뒤통수를 맞겠구나라는 감을 갖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조조는 원앙을 완전히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게 사실은 목적이었지만, 다양스럽은지 모르겠지만 이 경제는 원앙에 대해서 그냥 뇌물죄를 인정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은 공적이 있으니까 죽음까지는 면하게 하고 이제 신분을 박탈시키고 나서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일반 평민으로 돌려보내게 된 거죠. 자, 이후로도 이 조조는 계속적으로 경제에게 제후들의 봉투를 줄여야 한다, 이러한 제안을 계속해서 올립니다. 그 당시 그러한 조조의 제안을 아무도 못 말리는 거죠. 왜냐하면 경제가 이 조조를 워낙 신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이야기를 듣는 조조의 아버지가 조조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을 말립니다. 너 그렇게 너무 이빠른 소리 하다가는 오히려 정만 많이 만들게 된다,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타이릅니다. 하지만 이 조조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구도 황제의 권위를 세워줄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아들의 단호함을 듣게 된 아버지가 결국 자기 아들인 조조에게 네가 황제 유씨의 가문은 살리겠지만 우리 조씨의 가문은 아작나겠구나 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아버지는 조조의 그 단호함을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약을 먹고 자기 가문이 앞으로 멸족될 것이라는 예감을 가졌는지 약을 먹고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조조가 발의한 제후의 영지를 삭감하겠다라는 그러한 제도가 경제의 승인을 받아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자 결국은 오나라, 초나라, 그 밖에 7개 국가, 그래서 5초 7국의 난이라고 하는데요. 이 난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때 난이 이제 발발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조조가 이와 같이 난이 일어난 것은 결국 저 죽이지 못한 원앙이 그 계책이
결국은 실행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앙을 잡아서 이번에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라고 또 경제에게 주청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자 그 당시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반이 일어나기 전이라면 몰라도 이미 일어났는데 그 원앙을 꼭 죽여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덧붙여서 내가 볼 건데 원앙이 저 오나라 초나라 뭐 이런 칠국과 같이 결탁해서 반역을 일으킬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해서 긋고 말리게 됩니다. 결국 조조는 신하들이 이렇게 완강히 반대하니까 원앙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코지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한편 이 상황을 전해 듣게 된 원앙은 자기가 아무리 지금 서인으로 물러나 있지만 저 조조가 얄밉거든요. 자기를 계속 모함을 하니까. 그래서 원앙도 이제는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장군이었던 두장군 두영을 찾아갑니다. 이 두영이 두황후의 조카였었던 거죠. 이 사람을 찾아가서 경제를 좀 만날 수 있게 다리 좀 놔주십시오. 라고 해서 경제를 만나게 해줍니다. 자, 그래 결국은 경제를 만나러 원앙이 이제 조정까지 왔는데 마침 경제를 만나려고 딱 들어갔는데 경제하고 조조하고 둘이 앉아서 이 557국의 난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원앙의 조정에 들어오니까 원앙도 그 557국에 대해서 막강하게 군사력을 동원해서 제압을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서로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 시점에 원앙이 경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좋은 대책이 있는데 황제하고 1대1로 독단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조조를 잠깐 이 자리에서 좀 빼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조조 보고 잠깐 당신은 바깥에 나가 있으셔 라고 이제 얘기가 됩니다. 결국 둘이 남은 거죠. 황제하고 원앙 둘이 남았습니다. 이때 원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황제에게. 지금 오나라 초나라 그 밖에 7개 국가가 이와 같이 반란을 일으키게 된 근본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의 봉토를 줄이겠다고 주청한 저 조조 때문에 난을 일으킨 겁니다. 그들이 저 조조의 목숨만 빼앗아서 죽일 수만 있다면 반란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된 근간이 조조 때문이니 황제께서는 이 점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귀뜸을 하고 물러갑니다. 자, 경제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그 이야기에 푹 빠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자기가 청해하는 조조를 죽이면 5초 7국의 난이 잠잠해질 것이고 만약에 조조의 의견대로 그냥 밀어붙이면 황제가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이 난을 막을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경제는 자기가 아끼고 사랑했던 조조를 죽이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별도의 사람에게 명령을 해서 조조가 궁궐로 들어올도록 명령을 내리고 궁궐로 오다 말고 옆길로 새가지고 조조의 목을 베라. 그리고서 그 난을 일으킨 나라들에게 조조를 죽였으니 이제 좀 진정하시지요라는 그 연락을 하게 만듭니다. 결국 조조는 자기가 가장 사랑받았던 그 경제로부터 목숨을 잃게 된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557국의 난이 뭐 바로 끝난 게 아니니까 한나라에서는 장군들을 진압대를 이제 보낸 거죠. 각 지역으로.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몇몇 장군이 조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경제가 그 돌아온 장군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래 내가 조조를 주겠다는 소식을 전하니까 이제 난이 멈췄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돌아온 장군 하는 말이 그랬다고 난을 멈추겠습니까? 저들이 조조는 그건 핑계고 조조의 목숨을 죽여야 한다라고 얘기한 건 그건 그냥 허울준 명목상의 이야기고 실질적으로는 오래전부터 모반을 준비했던 사람들입니다. 라고 황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서 이 황제가 자기가 아까운 조조를 너무 쉽게 목숨을 잃게 했구나 하면서 후회를 합니다. 결국 이 조조는 황제를 위한 일, 한나라 황제, 경제의 그 황제 권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충신의 간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황제로부터 죽음을 당한 그러한 사람이 된 거죠. 자, 이때 이 원왕은 자기하고 가장 숙적이었던 조조를 제거했던 거죠. 원래는 조조가 원왕을 제거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마지막 승자는 원왕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또 원왕 이야기를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초 7국의 난이 어느 정도 평정이 되고 황제 경제는 이번에는 오나라에 이 원왕을 사신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오나라 보고 항복을 하라라는 것을 이제 받아내기 위해서 보낸 거죠. 근데 이 원왕이 오나라에 도착했을 때 황제의 명으로 말하니 항복하시오라고 했더니 이 오나라의 왕이었던 유비가 항복은 무슨 항복? 내가 황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원왕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회유를 합니다. 네가 한 나라에 있지 말고 내 밑에 있어라. 이렇게 회유를 하는데 결국 원왕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버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그 수장이 오나라의 병사 중에서 가장 좀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옛날에 원왕이 오나라의 상국으로 와 있을 때 자기의 첩이 있었는데 그 여자하고 함께 바람이 났었던 자기의 부하 병사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자기가 데리고 있던 여자하고 같이 눈이 맞은 병사를 알고 있으면서도 원왕은 굳이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었습니다. 모르는 척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병사가 누군가가 이 원왕 자기의 주군이 자기의 그 여자하고 바람을 피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 저 도망가는 게 낫겠다. 너 안 그러면 죽게 된다라고 해서 이 병사가 그 여자와 함께 도망을 갔었습니다. 근데 그 도망을 가게 되니까 그 당시 원왕이 그 도망간 병사를 잡아다 놓고 그렇다고 도망을 가냐? 그냥 니들 둘이 눈이 맞았으면 그냥 같이 살아라 하고 해서 용서를 해줍니다. 그랬던 군인이에요. 근데 그 군인이 이제 와서 그 감옥의 수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전에 자기의 목숨을 구해줬다라는 은공을 생각해가지고 이 원왕을 구해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같이 있었던 병사들에게 독한 수를 먹여가지고 다 채워버리고 잠들게 만든 다음에 한밤중에 원왕을 깨워서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결국 원왕이 도망가기 직전에 내가 도망가면 당신의 가족들도 다 뭐 온전하지 못할 텐데 내가 도망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병사가 걱정 마십시오. 제 가족들 다 이미 다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어서 도망을 가서 한나라로 복귀하십시오. 라고 해서 그 지역을 빠져나와서 장안으로 이 원왕이 다시 돌아오게 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적인 이야기를 하는 원왕이었지만 또 온정을 베풀 때는 은공을 베풀 때는 확실하게 베풀어 가지고 이런 어려운 난관에 처했을 때 그에 대한 도움을 받게 된 그런 사연인 거죠. 자, 이제 이 원왕이 5조 7국의 난도 다 끝나고 이제 평화로운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초나라의 재상으로 갔다가 거기서 은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년퇴직을 하는 거죠. 정계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극맹이라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이 극맹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노름꾼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노름꾼 하면 뭐 그렇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아주 부인 한 사람이 원왕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그 나이에 그 노름꾼 극맹이라는 그런 자하고 어울립니까? 라고 약간의 그 거드름 피우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뭐 당신이 원왕이 예전에 잘 나갔으면 얼마나 잘 나갔겠느냐라는 뭐 그런 핀잔을 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노름꾼하고 사귀입니까? 라고 하면서. 근데 이 소리를 들은 원왕이 그 부자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극맹이 노름꾼인 거는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내가 보건대 저 극맹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문상을 온 사람들을 보니까 엄청나더라. 이 문상을 온다는 거 그냥 괜히 사람들이 오는 건 아니다. 그만큼 겉으로는 노름꾼이지만 저 사람의 문상을 받게 되는 그 규모를 봤을 때는 어딘가 내가 저 사람과 만나서 사귈 만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당신 부자가 뭐 그런 거 가지고 나한테 비난을 하냐. 나는 당신같이 겉만 뻔질이라는 그런 부자하고는
뭐 관심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 원앙은 당신보다 저 극명히 나는 더 부럽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진 재력을 과시하면서 돈 자랑하는 사람보다 어려울 때 한 번이라도 찾아와 주는 그러한 사람이 친구가 맞다. 이러한 얘기를 한 거죠.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 원앙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무렵에 경제가 그 후사가 없었습니다. 뭐 여러 이제 후궁들이 있었지만 뭐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경제의 동생이 양효왕입니다. 양효왕으로 있었는데 경제의 후임으로 이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경제의 어머니예요. 그런데 이때 이것을 반대하고 나서는 사람이 원앙입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형이 죽고 나서 아들이 태자가 돼서 황제에 올라야지 동생이 황제에 오르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반대를 합니다. 자, 양효왕 입장에서도 사실은 자기 형 다음에 자기가 황제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이 원앙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속으로 이를 갈죠. 그래서 결국은 양효왕을 태자로 임명하지 않게 되는데 이거에 불만을 삼게 된 양효왕이 결국은 사람을 시켜가지고 원앙을 암살하려고 청법자를 쓴 거죠. 그래서 한 명을 쓴 것도 아니고 10명씩이나 썼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실패를 대비해서. 그래서 가장 첫자로 1번 타자 암살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앙을 죽이려고 원앙을 이제 수소문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듣자 하니까 이 원앙이 워낙 덕망이 있고 올바른 사람이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이런 평가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객이 오히려 원앙을 찾아놓고서는 이실직고를 하는 겁니다. 내가 사실 양효왕이 보낸 자객이다. 당신을 죽이라고 해서 내가 지금 당신을 죽이러 여기까지 왔는데 내 알아보니 당신이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서 내 당신을 차마 죽일 수 없고 내가 자수를 합니다. 그래서 칼을 내려놓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더 하는 게 뭐냐면 나 말고도 지금 한 10명이 더 자객을 보내놓은 상태니까 앞으로 조심하십시오. 라고 운을 띄워줍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불안해진 원앙이 점쟁이를 찾아가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점을 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점이 끝난 다음에 돌아오는데 결국은 두 번째 나타난 이 자객에게 칼에 찔려서 원앙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자, 이게 마지막입니다. 자, 이 원앙 또 오늘 중간에 나왔던 조조 이 두 사람 옳은 소리, 올바른 소리, 직선적인 이야기 그리고 자기보다 직급이 높건 낮건 관계없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분명히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 둘은 자기의 의지대로 살다가 죽지 않고 결국은 한 사람, 조조는 자기를 가장 아꼈던 경제에게 명령을 받고 참수되게 되었고 또 문제와 경제 때 황제를 위해서 올바름을 위해서 많은 제안을 했던 이 원앙 역시 결국은 자기가 올바른 얘기한 그 상대 양효왕에 의해서 보낸 자객에 의해서 죽음을 맞게 된 그러한 일이 벌어졌던 거죠. 자, 사마천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 사마천 평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앙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있는데요. 원앙은 황제의 편에서 일처리를 했었고 어진 마음으로 일처리를 했다고는 하지만 문제 때 가장 왕성한 영향력을 펼쳤고 경제 때 오저치굴 때는 조조 죽이는 것밖에는 역할을 한 게 없다라고 좀 낮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원앙이 명성을 너무나 좋아했다. 그리고 자기 제주를 뽐내는 데 신경을 썼고 결국 자기 이름 때문에 망하게 된 것이다. 죽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낮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조조에 대해서는 사마천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문제 때는 의견을 올려도 잘 받아들여지지 못하던 사람이 경제에게 총애를 받고 나서부터는 어사대부까지 올라가지고 잘 나갔는데 결국은 5초7구에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것을 서둘러서 해결하지 않고
자기가 싫어했던 원앙을 먼저 제거하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경우에 당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조도 대의를 따지는 척 하더니 결국은 자기의 원한 때문에 먼저 죽게 된 사람일 뿐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원앙 같은 사람을 지금도 우리가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아마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 원앙은 한 나라를 세운 공신 주발에게도 바른 말을 했고 문제의 총애를 받고 있는 회남왕 유장에게도 바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총애하고 있는 환관 조동에게도 바른 말을 했고 또 문제에게 총애받았던 후궁 신부인에게도 바른 말을 했고 또 원수 같은 조조 이 최고 실세인 경제의 총애를 받고 있었던 이 사람에게도 맞서서 싸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효문황후, 그러니까 경제의 어머니죠. 이 효문황후의 총애를 받고 있는 양효왕도 막아서는 경제의 후임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직언을 날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눈치 보지 않고 자기 생각을 그대로 직언했던 그런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직언을 마구 날리면서도 대인관계가 원만해서 여러 차례 위험한 고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믿기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보통 직언을 날리면 올바른 소리를 너무 하다 보면 저 사람은 너무 강해서 나쁜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원앙은 좋은 평가, 인심을 좋게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마천은 이 원앙에 대해서 별로 좋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성이나 좋아하고 재주를 뽐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좀 약간 폄하하는 평가를 내립니다. 왜 사마천이 원앙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극찬하지 않고 폄하하는 평가를 내렸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 사마천은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사마천이 궁형을 당하고서 치욕을 받고 그러면서도 죽지 못하는 목숨을 살려서 역사서를 쓰게 된 이유가 자기의 치욕을 참고 그래도 나는 살아남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마천도 궁형을 당할 게 아니라 목숨을 끊었어야 되는데 그 살아남아서 역사서를 기록한 것에 대한 어떤 변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은 불의나 잘못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요? 부조리와 편법이 난무하는 요즘 같은 세대에서도 이와 같이 원앙과 같은 인물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기 입지와 자기 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을 꼭 닫고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오늘 역사 이야기 사마천의 원앙 조조 열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기 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석지 풍당 열전입니다. 다음 편도 역시 이제 한나라 문제 때 문제를 위해서 진언했던 그러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집권 초기에 사실 이렇게 정권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었고 약간 현명한 그런 황제가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문제를 보편하면서 직언을 통해서 문제가 점점 더 현명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그런 신하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이제 훌륭한 리더 옆에는 훌륭한 충직한 그러한 신하들이 있었다는 거죠. 리더를 평가하기 전에 그 주변에 있는 조력자들을 보면 그 리더를 알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옆에 저 사진 눌러주셔서 구독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왼편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영상들, 오늘 이야기 속에 나왔던 영상들 올려놨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